미나상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크리에이터로 데뷔한 지가 벌써 1700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인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 다른 분들과는 약간의 차별성을 둔, 뭐랄까 조금은 특별한 느낌의 공포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영상 속에 다양한 효과들을 시도해 왔었는데요. 어때요? 무서우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색다른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1700일 기념. 여러분들께 새로운 자극을 드리고자 저 K짱도 공포 컨텐츠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콜라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듣던 브레이든 TV의 무서운 라디오. 바로 브레이든님과의 첫 콜라보 공포 컨텐츠입니다. K짱과 브레이든의 공포 라디오 검은 밤. 들을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K짱과 브레이든의 검은 밤. 그 남자, 그 여자. 안녕하세요. 억세게 운 좋은 남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저에겐 10년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20살 때 처음 만나서 같이 꽃 같은 20대 지내고 어느새 30대로 접어들기까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10년을 같이 보냈죠.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지 않고 한 사람만 보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쪽은 아시나요? 그것도 자그마치 10년이니까.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실 거죠? 우린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녀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전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그녀는 그런 저를 만나기 위해서 매번 도서관을 찾아왔고요. 그렇게 우린 만나게 됐고 행복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군대라는 시련이 찾아왔죠. 그치만 그녀는 절 떠나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그 긴 시간을 견뎌줬고 덕분에 우리 사랑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서로 좀 소홀해지기도 했죠. 그녀도 저도 거리상 좀 멀어지기도 했고 아무래도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연락도 좀 줄어들고 만남도 적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 노력했고 제가 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다시 힘을 내주었어요. 둘이서 서로 아홉수라고 놀리던 때가 기억나네요. 작년이었는데 술을 먹다가 그녀가 갑자기 자긴 이제 아홉수라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나 참, 그게 또 얼마나 귀엽던지. 웃으면서 그녀 등을 토닥여주니까 왜 웃냐고, 너도 똑같다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짓 아홉수가 뭐냐고, 우린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아홉수를 같이 보낼 거라고 하니까 절 꼭 안아줬습니다. 그때 전 결정했죠. 이젠 결혼을 해야겠다. 저번 달엔 그녀의 부모님까지 만나 뵙고 왔습니다. 역시 그녀의 미모는
어머님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어머님 역시도 저를 환하게 반겨주시면서 우리 사위 왔냐고 아주 기분 좋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한참을 기다려준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가 남은 거죠. 일단 제 주머니 안엔 비싸게 주고 산 반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담긴 사진들로 제 마음을 담아서 앨범 영상도 만들었어요. 물론 풍성한 장미꽃다발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절 초대해서 그녀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멋들어진 프로포즈는 아닐지 몰라도 제 진심을 분명히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긴장이 좀 풀렸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남자가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장미꽃을 들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도 선해 보여서 한번 말을 걸었더니 10분 정도를 신나게 떠들어댔다. 난 참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며 피우던 담배를 눌러 끄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을 돌렸다. 아침 일찍 조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니 반대편 아파트 입구가 시끌시끌해 보였다. 응급차와 경찰차 몇 대가 앞에 서 있었고 몇몇의 아주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떠들고 있었다. 누가 자살이라도 했나 싶어서 그쪽으로 걸어가 보니 마침 하얀 천을 씌운 시체 두 구가 이동식 침대에 실려 내려오고 있었다. 아래로 떨어진 팔목으로 익숙한 옷매무새가 보였다. 그의 손엔 장미꽃잎들이 한가득 쥐어져 있었고 침대의 흔들림과 함께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어제의 그 남자였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굉장히 말쑥한 휴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남자가 들고 있던 한아름 가득 든 장미꽃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저 남자 어제 만났던 남자 같은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근처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왔다. 어제 만났다고? 언제? 세상에. 아파트 가격 떨어지게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들의 호들갑에 나는 무덤덤하게 물었다. 예, 만나긴 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래요? 저 집 아가씨가 옛날부터 그 스토커에게 쫓기고 있었다지 뭐야? 어제 그 미친 스토커가 작정을 하고 찾아왔었나 봐. 근데 그 아가씨는 자살해 있었고 스토커도 그 집에서 자살했대. 세상 참 무섭다. 그치? 아주머니의 말에 난 어제 그 남자의 선한 미소와 기분 좋은 웃음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사랑한 연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해주러 가는 듯한 당찬 뒷모습의 본질이 10년을 스토킹한 한 남자였다니. 정말이지 소름이 돋았다. 어떤 벌이 제게 내려진 것일까요?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10년 동안이나 받아야 하나요? 전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그 남자는 10년이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죠. 자그마치 10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저는 10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스무 살이 되어서 찬란하게 피어나야 할 제 인생은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무난하게 합격을 하고 남들 다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자 노력했던 그저 열심히 사는 여자였습니다. 성적을 위해서 부단히 도서관을 다녔고 동기들은 그런 저한테 독한 년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1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될 즈음 도서관 제 자리에는 일주일에 2-3개씩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시네요. 공부 힘드시죠? 힘내세요. 오늘은 날씨가 부쩍 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간단한 안부부터 제가 감기에 걸려 몸이 안 좋았을 땐 약까지 챙겨주는 그런 알 수 없는 사람의 호인 제가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내용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몸에 대한 언급. 미니 스커트 입었네. 역시 넌 다리가 참 이뻐. 도가 지나친 애정 표현. 사랑해. 너도 내 맘과 같은 거 알아. 사랑해. 사랑해. 내 여자. 심지어 제가 과 동기 남자애와 대화를 하고 도서관에 돌아오면 여지없이 제 책상에는 저를 비난하는 문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 좋다고 도서관 매일 와서 꼬리칠 때는 언제고 웬 남자 새끼랑 같이 붙어먹고 있냐? 어? 누군지 알고 싶었죠. 하지만 한 번도 도서관에서 그 자식을 만나진 못했어요. 그래요. 차라리 못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놈은 1년 뒤에 제게 나타났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비 오는 여름밤. 짙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제 집 문 앞에 찾아와 소름 끼치게 3번 노크를 하고 전 서 있는 그 자식에게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었죠. 누구세요? 그놈은 딱 한마디 했어요. 나 군대 가. 기다리고 있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놈이라는 것을. 그놈은 인터폰 렌즈를 향해 입 밖에 보이지 않는 얼굴로 싱긋 웃으며 마치 저와 눈이라도 마주치려는 양 30분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갔습니다. 심장이 쿵쾅대고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다음 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집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그냥 버려버릴까 하다가 호기심을 끝내 참지 못하고 열어봤죠. 안에는 10개의 손톱과 10개의 발톱이 있었습니다. 잘려진 손톱 발톱이 아니라
손톱과 발톱이 온전히 붙어있는 손가락과 발가락들이요. 그러니까 그 미친놈이 자기 손톱과 발톱을 완전히 뽑아내서 상자에 담아놓은 거였어요. 핏자국과 살점이 그대로 붙어있는 손톱과 발톱을 보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놈은 정말 군대에 간 듯했어요. 간간히 제 집에 의문의 편지들이 오곤 했지만 한 통도 남김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했어요. 남자친구도 사귀게 됐죠. 하지만 그놈이 제대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저를 덮쳐오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 자식이 제대를 하고 한참 뒤에도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점점 안심하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5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자친구가 제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사실 결혼까지도 생각을 할 정도로 깊은 만남을 가져오던 우리였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당황해서 자초지정을 캐물었습니다. 미안해. 더는 못 견디겠어. 그 새끼가 그놈이 매일 밤 내 집에 찾아와. 문 앞에서 노크를 3번 하고 그리고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다 그냥 가. 내가 혼자 걷고 있으면 날 따라와. 그리고 최근엔 내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 물건들을 집 밖 복도에 꺼내놓고 내 옷까지 갈갈이 찢어놨어. 그리고 어젠 머리카락으로 감싸놓은 손가락이 집 앞에 놓여 있었어. 그리고 쪽지에 왼손 4번째 손가락 주인은 네가 아니야. 그렇게 적혀 있더라. 전 더 이상 남자친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증오와 공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나타나기만 하면 붙잡아서 응징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죽일 각오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 알고 있었죠.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시선을. 제 곁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2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살던 지역보다 먼 곳에 일부러 취직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 믿음은 늘 헛되이 돌아왔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그놈은 저를 찾아왔어요. 제 집이 보이는 가로등 아래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다가 돌아가고 나는 그놈의 모습을 저는 매주 2-3번씩은 꼭 봐야만 했습니다. 화가 난 제가 달려나가면 그놈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요? 당연히 했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를 다 파악하고 움직이는 그놈의 치밀함에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점점 피폐해지는 제 삶이 너무 고달퍼졌습니다. 그놈은 마치 암처럼 제 정신을 올감했고 돌아오는 제 생일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서 택배를 보냈어요. 어느 날은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것들을 가지고 DNA 검사를 맡겨보라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DNA에서 나온 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이었어요. 전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놈이 보내온 물건들은 전부 버려 경찰에게 더 전해줄 물건도 없었지만 만약 그 자식이 살인까지 하는 살인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경찰분들은 전력으로 범인을 찾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그때의 전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꺾여버린 상태였죠. 그 새끼, 여지없이 제 근처에 나타나는 그 끔찍한 개자식을 경계하면서 저의 아까운 시간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전 29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9수라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혼자 술을 마시며 한껏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동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그 영상 속엔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제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놈이 모니터 속에 저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울지 마. 어?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내가 이렇게 네 옆에 있잖아. 응?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며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 집에서는 54개의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전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렀죠. 경찰서에서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고 나와 부랴부랴 이사를 냈습니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께 전화가 왔어요. 엄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네가 말한 그 미친 스토커가 집에 왔었어. 노크가 3번 들리길래 문 앞에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네 남자친구라고 하더라. 안녕하세요. 저 따님 남자친구입니다. 엄마는 딸한테 들은 게 없으니까 누구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번엔 사위가 왔다고 하는 거야. 부랴부랴 인터폰으로 가서 수화기를 들고 영상을 보는데 웬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서서 인터폰 렌즈를 뚜렷이 쳐다보더라. 얼굴은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글쎄 사위가 왔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어머니, 사위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사위 왔다니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사위라고요. 문 좀 열어달라고. 사위 왔다고요. 문 좀 열어달라고요. 당장 이 문 열라고! 문 열어! 문 열어! 어머니, 사위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 엄마 떨리는 게 아직도 멈추질 않는다. 어떡하니? 그 뒤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놈에게 복수하기로. 어떻게 하면 그놈에게 최고의 복수를 선사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놈에게 선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놈은 최악의 고통을 받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제 앞에서 울부짖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손에 쥔 최 형사는 희끗한 머리를 쓸어넘기며 사건 현장을 둘러보았다. 온 몸과 얼굴을 스스로 난도질한 여자는 자신의 피로 얼룩진 하얀 옷을 입고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고, 그녀가 매달린 옆 벽엔 네 놈은 절대 나를 가질 수 없어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함께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다. 거실 TV 속엔 남자와 여자의 사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 속 사진들은 모두 남자가 조작을 해놓은 듯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장면에서만큼은 조작이 없었다. 이미 목을 매달고 죽어있는 여자의 손에 장미꽃을 묶어놓고 슬픈 듯 웃고 있는 남자의 사진과 마치 결혼식을 연상케 하듯 죽은 여자 옆에 서서 볼에 키스를 하는 남자의 사진. 참담한 장면에 생각에 잠겨있는 최 형사의 옆에 후배가 다가와 인상을 쓰며 말했다. 선배님, 이 새끼 이거 죽은 여자 옆에서 사진 찍고 이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그 사진 추가 편집해서 영상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새끼가 이거 우리가 찾던 그놈 맞죠? 최 형사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담배를 물고서 불이 나게 들어오는 구급대원들을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10명을 넘게 죽인 정체불명의 살인마. 특정한 날에만 살인을 하고 꼭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떼어갔던 사이코 새끼.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증거 하나 없이 깔끔한 범행 때문에 꼬리도 못 잡고 있다가 결국 이 아가씨 덕분에 잡게 되네요. 이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후배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구급대원의 손에 의해 내려지는 남자의 시체를 지켜보았다. 남자의 얼굴엔 미소가 만연해 있었다. 그의 정장 주머니 속에서 반지 상자가 떨어져 나왔다. 후배는 헛웃음을 치며 반지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들의 곁으로 감식 요원이 달려와서 그들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는 쪽지를 보여주었다. 죽어도 넌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의 첫사랑, 그리고 끝사랑. 최 형사는
쪽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곤 시체가 수습될 때까지 제 한 번 털지 않고 담배를 물고 있기만 했다. 그는 시체와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와 여기저기 웅성이며 모여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후배에게 일을 맡기면서 아파트 근처에 있던 정자에 걸터 앉아 혼란스러운 현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의 주머니 속에 있는 잔인한 살인마이자 10년 동안 무고한 여자를 스토킹한 미친 스토커의 마지막 쪽지를 손에 꼭 쥐었다.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고 사력을 다해 숨겨왔던 못난 아들의 마지막 쪽지. 그는 아들의 마지막 손길이 담긴 아까의 쪽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이고 허공에 던져보냈다. 넌 죽어서도 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싫어. 우린 영원히 함께야. 싫어. 저리 가. 저리 가!